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아무것도 어려운 건 없다. 언젠간 점유자가 있고 회복자가 있다. 회복자는 돌려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점유자가 있고 회복자가 있다는 것은 아주 쉬운 얘기라면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있고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 물건 점유할 때는 나를 회복자라 부르진 않아. 언젠가 임대계약이 끝나서 또는 뭐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이 잡혀서 돌려줄 때 그 돌려받는 사람을 우리가 회복자라 부르는데, 저 회복자의 점유물을 반환할 때, 언젠가 돌려줄 때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벌어진다. 첫째 201조의 과실 수취권. 그러면 점을 반환할 때 그 물건만 돌려줄 것이냐, 그 점물에서 뭔가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익까지도 다 반환해 줄 것이냐, 어떤 그 이익을 얻는 것을 과실이라 부르는 거죠. 과실 수취권. 202조에 점유자가 남의 물건 점유하면서 점유자 지 잘못으로, 만약에 남의 물건 내 점유하는 사람인데 천재지변 등으로 점유를 멸시했어. 그때는 물어줄 거 없고, 점유자 지 잘못. 만약에 여기 시골에는 빈집이야. 원래 빈집이더라도 그 건물 소유자 허락을 얻고 점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빈집이라고 그냥 무단으로 막 살았어. 근데 이번에 천재 태풍이 불어 지붕 다 날아갔어요. 점유자가 물어줄 일 없어. 그건 천재지변이니까 지가 지 잘못으로, 점유 잘못으로 점유물을 멸시훼손시켰을 때, 이때 과연 회복자에게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물어줄 것이냐, 이 얘기. 또 점유자가 남의 물건 점유하면서 점유하는 목적물에 필요비 유익비를 집어넣었다면 모든 점의 회복자에게 203조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한 것이 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바로 벌어지는 것이다. 여기 어려운 파트 없어요. 뭐 판례도 없고요. 자, 이제 교과서 갖고 이제 밑줄 거 갈 거야. 말귀는 알아들으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요? 알아들으니까. 201조. 자, 넘겼어요. 264쪽에. 1번에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선의는 과실 수취하기 때문에 뭐만 돌려준다? 점유하는 그 점유물만 돌려주지 과실은 반환치 않는다. 선의는 수취권이 있다. 그런데 그 밑에 1번 봐보세요. 이제 해설. 선의 점유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자, 밑줄 동그라미 1번에 오신할 만한 정당 근거가 있어야 된다. 판례는 우리 법조문에는 선의는 수취권이 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판례는 선의뿐 아니라 오해하는데, 선의인데 정당한 근거. 정당한 건 뭐냐면 무과실. 무과실을 요한다. 무과실까지 있어야 수취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문제를.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된다. 맞는 지문. 그런데 판례에 따라라. 판례는 선의뿐 아니라 정당한 근거, 즉 무과실을, 판례란 말이 들어가면 무과실을 요한다. 이 말 꼭 집어넣어야 돼요. 법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법에는. 자, 그런데 그 2번에 악의점유자는 과수적이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까지 다 반환해줘야 돼. 지가 소비했다면 대가 변상해야 돼. 그런데 사망에 전환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한 점유자 준용한다. 이 얘기 뭐냐면요, 선의 수취권이 있지만 악의점유자 또는 하자 있는 점유자들은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다 반환해줘야 돼. 하자 있는 점유자. 그런데 작년에 이 지문이 나왔어. 이 지문이. 자, 봅시다. 어디 나왔느냐. 그 2번 봐보세요. 2번 봐보세요. 이 선이라면 어떤 매매가 무효화되고 취소됐더라도 내가 선이었다면, 점유한다고 선이었다면 그 선인 동안에는 수취한 과실, 사용료 뭐 이런 거 반환할 필요 없어요. 에이, 이게 매매에서 내 매수 인도 받았어. 인도 받았는데 이게 3개월 뒤에 무효가 됐어. 그러니까 무효되면 부당 반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개월 뒤 사용료, 치료 낼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선이었기 때문에 매수하는 동안은. 그런데 그건 맞지만, 보세요. 밑줄 보세요. 밑줄. 일방의 지체로 인해서 해제된 경우에는 20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에서 내가 인도 받았는데 내가 잔금을 먼저 인도해주면 잔금 2달 뒤에 치를게. 잔금 안 치렀더니 해제한다. 해제 받아서. 해제당한 점유자는 하자 있는 점유자, 사용료, 치료 다 내야 돼요. 그래서 해제당한
해제당한 매수인은 하자 있는 점유이기 때문에 수천이 없어요. 그래서 원물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할 동안 썼다면 2개월, 3개월 사용료, 치료, 차임 다 내야 되는 거다. 요게 지문이었어요. 해제당한 임차인들, 내 목재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었지만 해제당한 사람 매수인들은 하자 있는 점으로 봐. 그래서 해제될 때까지 사용했다면 사용 이익을 다 반환해야 돼. 응? 해제당한 점유자들은 하자 있는 점유자를 보기 때문에 수천이 없다. 일체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그게 지문이었어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다음 4번 동의 별표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로 사용했더라도 내가 선이었다면 과실수선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 입혔다 하더라도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즉 밑줄 보세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무슨 말이냐.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돼. 선의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선의 점유자가 과실 수취함으로써 그에게 손해가 났더라도 그가 누구요? 그가 바로 회복자예요. 참 판사들은 말도 어렵게 그가 바로 회복자예요. 회복자에게 손해가 났더라도 단돈 10원도 회복자에게 단돈 10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참 말도 어려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회복자가 그에게 손실이 났더라도 단돈 10원도 부당반환 의무는 없다. 아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는데 그가 손해가 나요? 날 수도 있지. 자, 젖소 얘기야. 내 젖소 목장 500마리 젖소 큰 목장을 하는데 옆집 젖소가 우리 목장에 들어온 거야. 난 몰랐지. 요즘 다 기계를 젖자잖아. 어느 날 알게 되었어. 봐도 인식표가 우리 게 아니야. 봐도 옆집 목장에 전화했어. 옆집 목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젖소 3마리가 일주일 전부터 없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게 니네 목장 가 있니? 근데 왜 우리 목장에 연락 안 하느니? 산 3개 넘어와야 돼. 산 3개. 젖소 애들 힘도 좋아. 산 3개를 넘어왔어. 야, 여기 있다. 야, 같이 가라. 야. 그러면 걔가 짤 우유를 내가 일주일 짜 먹었잖아. 걔가 수치하고 내가 수치했잖아. 그럼 내가 우유를 짜서 수치함으로써 걔가 손실이 났다 해도 단돈 10원도 우유값 물어줄 일이 또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회복자가 우유 짤 걸 내가 짜 먹었잖아. 선의는 수치하기 때문에 우유는 반환치 않잖아. 젖소만 돌려주잖아요. 그 단돈 10원도 부납반환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선의가 순 인정되면 단돈 이건 없지만 내가 선이었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이 과실은 또 무슨 과실이냐? 이 과실은 또 아까 있는 과실은 사과야, 사과. 이 과실은 배. 이 과실은 그러니까 참 이 과실이지.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법률용어로 경제 이득, 이 과실이지. 참 용어들을. 그래서 한글만 갖고는 조금 어떤 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한자를 좀 병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배 그러면 배가 뭔지 알아요? 배 뭐예요? 먹는 배, 타는 배. 다 배잖아. 뭔지 알아 갑자기 배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가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과실, 잘못이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이것도 안 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남의 젖소를 내가 잘못해서 다리를 부러뜨렸어.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손해해줘야지. 자, 정리. 선의 점유자가 과실적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단돈 10원도 회복자의 부담반환 의무는 없지만 내가 아무리 선이었더라도 남의 젖소를 다치게 만들었다면 이로 인해 손책임은 진다. 유명한 문장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2조 멸실훼손인시. 그러니까 범위는 좀 간단하잖아. 응? 내가 내 잘못으로 남의 점유물을 멸실시키거나 훼손시켰더라도 이 점유자가 어떤 점유자? 선이며 자주점유자였다면 선이나 자주는 어디까지 배상한다? 회복자에게 현재 남아있는 현존 이익 내에서만 배상한다. 근데 선이라도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유자는 타주 또는 악의점유자는 논할 거 없죠. 무조건 어떤 손해? 전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래서 선이며 자주만 현저히뻔하고 선이라도 타주거나 악의는 무조건 전손해 배상.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때 남의 물건 점유하는 점유자 중에 이 세 명 중에서 어떤 점유자가 제일 많을까요? 남의 물건 점유하고 있어. 이게 제일 많아요.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이런 사람 남의 물건 점유하지만 다 타주야. 돈만 갚으면, 계약기간만 끝나면. 근데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전세기간 동안 임차기간 동안에 잘못해서 임차 목적으로 불을 냈어. 아, 다 물어줘야지. 대부분 점유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네. 전손해배상. 한번 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자 잘못으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됐더라도 선이며 자주점유자는 배상 의무가 없다. 선이며 자주는 배상 의무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 물어주는데 배상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자랐다가 안 물어줘. 선이며 자주는 현저히 범위에서만. 선이라도 타주거나 악의는 전손해. 다시 한번 내볼게요. 점유자가 남의 물건 점유하다가 점유자 잘못으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됐는데 선이며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이 없다면, 선이며 자주 현존이익이 없다면 그때는 배상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잖아. 현존이익 내에서만 배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험 지문이 만일 현존이익이 없다면 그때는 배상할 필요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맞는데 선이며 자주는 배상 의무가 없다. 그 얘기는 아니지. 현존법에서 배상해야죠. 다만 콕 찍어서 선이며 자주가 현존이익이 없다면 그때는 배상 의무가 없다. 그건 맞지, 그거는. 근데 그냥 그 말 안 쓰고 선이며 자주는 배상 의무가 없다. 아, 현존법에서 배상해야죠. 의무가 없는. 문장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 질문을 기억해 주셔야 돼.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안 아파요? 머리 안 아파. 걱정하지 마. 이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다 풀어볼 거야. 몇 번이건. 그러면 들었던 기억이 나. 이렇게 몇 번. 반복하는 거지. 한 번 듣고 뭐 우리가 기억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응? 비용상한 청구권이요.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자, 이거 제일 잘 나오죠? 그 중에 여기가 제일 잘 나와요. 비용상환청구권. 자, 첫째, 265쪽이에요.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인정된다. 즉, 비용상환청구권은 어떤 점유자한테 인정해요? 모든 점유자한테 인정돼. 도둑놈도 고장난 시계를 훔쳤는데 훔친 시계를 시계 수리방 가서 10만 원 주고 고쳐서 차고 다니다가 잡혔어. 그럼 도둑놈도 시계 풀러서 돌려주면서 저기요, 비용 상한 10만 원 수입이 들었습니다. 도둑놈도 비용 상한 있어 없어요? 있어요. 도둑놈도 있는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선이건 악이건 자주건 타주건 하자 있는 점유건 하자 없는 점유건 모든 점유자는 비용 상한 다 인정. 도둑놈도 인정해요. 근데 모든 점유자 인정되는 권리 두 가지, 이건 점유자는 다 있는 거야. 이거 없는 점유자는 없어. 도둑놈도 다 있어. 뭔 인정된 권리 그러면 비용 상환청구권 이거. 또 하나는요. 모든 점유자든 누가 침해했을 때 점유 보호 청구권. 이 두 가지는 점유권만 인정되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도둑놈이 훔친 시계를 자랑해서 훔친 시계. 다른 도둑놈이 강제로 손피도 뺏어갔어. 도둑놈이 쫓아가서 점유권액이나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점에 인정되는 권리, 뭐 하자 있건 하자 없건 자주건 다 논할 거 없어. 비용 상환청구권, 점유 보호청구권. 이거 없는 점유자는 없다. 그런데 자, 다만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는데 거기 법 좀 봐보세요. 거기 바로 보세요. 필요비 선의하게 불문하고 점유자가 점유를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를 보존하기 필요한 지출한 금액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밑줄 모든 점 비용 상환이 있는데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어. 점유자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잘 봐보세요. 항상 뻔한 곳에 틀리는 거야.
점유자가 선의점유자가 과주수치한 경우에는 일체의 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선의점유자가 과주수치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 앞에 무슨 자가 꼭 붙어야 돼? 통상. 그냥 일체 필요비라면 안 돼. 필요비에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주수치한 경우는요. 통상 필요비만 까버리는 거지 특별 필요 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점유자 과주수치한 경우에는 통상 꼭 붙여요. 통상 필요비는 내가 남의 젖소에서 우유를 짜먹었어. 우유를 짜먹었다면 그 젖소 사료값 달라만 하지 말아라. 그 까버리는 거야. 하지만 그가 남의 젖소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다리를 다쳐 들어왔어. 내 수의사 불러다가 치료했어. 치료비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콕 찍어서 통상의 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없지만 특별 필요비는 상한 청구하기 때문에 이게 그럼 틀리는 거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단어에 눈물을 뿌렸을까? 27회 나왔는데 다 틀렸어. 통상의 필요는 콕 찍어서. 그런데 이 필요비에 관해서는 밑에 다 있어요. 이 필요비에 관해서는 현존해야 돼, 현존 여부 관계없는 거예요. 자, 점유자 회복자 비용 상환 요구할 때 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하는 거야. 관계없이 요구하는 거고 또 필요비는 회복자 그래요. 내가 필요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돈이 없으니까 판사님 이 필요비 300만 원 나왔는데 3개월만 기간 유예해 주세요. 내 지금 돈이 없으니까 3개월만 유예해 주세요. 라고 필요비는 회복자 법원에 기간 유예 요청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유입비만 이 기간 유예 요청이 있는 거야. 이거는 28회 때 정답. 이거는.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다만 유입비 상한 청구는 있어요. 모든 점유자들은. 유입비는 얘기가 다르지. 유입비는 들어간 모든 비용이 아니라 점유율 반환 시 가액의 증가가 뭐 할 때? 현존할 때. 또 하나 유입비는 돈이 없다면 판사님 제 돈이 없습니다. 라고 법원에 3개월 유예 주세요. 기간 유예 요청 제도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요 두 가지가 다른 점이야. 두 가지가. 그거 다 정리되어 있어. 그 밑에. 자, 그런데 그 밑에 봐보세요. 주체 시기는 반환 시에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첫 문제가 잘 속이는 게 뭐냐면 모든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필요비 유입비 상한 청구는 있다. 도둑놈도 있다. 그런데 필요비는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어요. 즉시라도. 맞아요? 틀려요? 모든 점유자가 남의 물건 점유하다가 점유를 반환할 때 비용 상환인데 필요비는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유, 많이 늘었어. 이 약어서 대답 안 하는 거 봐. 뭔가 좀 이상해.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 틀렸어. 하여튼 폭 좋아해. 즉시란 말 폭 좋아해. 아주. 그건 임대차에서만 그런 거야. 콕 찍어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는 즉시라도. 계약 종료 전이라도. 근데 점유권에서는 필요 유입비건 다 점유율 반환시야. 도둑님이 전화 왔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누구는 알 거 없고 시계 도둑 맞았지요? 예, 도둑 맞았는데 고장 났지요? 그 수리비가 30만 원 나왔는데 사람들이 필요비는 즉시라네. 즉시 입금시켜.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또 그래. 아, 임차는 점유자 아니니? 그렇게 보면 안 돼, 법을. 잡아보세요. 콕 찍어서 임차권 그러면 이게 특별 규정이 되는 거야. 사람에는 다 들어가는 거야. 점유자 다 들어가는 거야. 점유자는 다 들어가는 거야. 도둑놈도 점유자고, 임차인도 점유자고, 다 점유자야. 그렇죠? 매수인도 점유자, 다 점유자야. 다 들어가. 사람 중에서 유아는 그러면요. 그건 특별법이 되는 거야. 사람 중에서 청소년은, 그건 청소년만 해당되는 거야. 점유자 중에서 임차권은 임차인은, 그 특별 규정이 되는 거야. 임차인은 즉시라도. 나머지 모든 점유자들은 점유물 반환시. 임차권만 즉시야. 이해되시죠? 즉시럼 틀리는 거 점유자도 즉시로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잘 틀린 신문이야. 얼마 만에 속는지 몰라. 점유자 회복자 요구하는 비용은 점유물 반환시 즉시가 아니다. 그 밑에 있고 상대방 별표 누구에게?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그런데 잘 봐보세요. 점유자가 필요비 유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자, 모든 점유자들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점유하는 목적물에 비용이 들어갔다면 비용산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자가 요구하는 비용산 총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냐? 누구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들어갈 땅 소유자가 아니라 무조건 회복 당시 소유자한테 요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회복 당시 소유자가 돈이 없다 안 주면 점유자들은 회복 당시 소유자가 비용 안 주면요. 줄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야. 유치권 행사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 가보자고요. 점유자 중에서 임대차는 그럼 얘기 다른 거야. 자 보세요. 건물이 있어. 건물 소유 갑이야. 얘랑 임대기 말이야. 얘 뭐 창고라도 좋아. 뭐 창고도 좋고 뭐 공장 건물도 좋고 다 좋아. 임차인데 임차 목적은 여름 장마철인데 비가 줄줄 새네. 즉시 연락했어. 임대인 씨 지금 방수가 안 되고 비가 줄줄 새고 지붕 수리해야 됩니다. 갑이 뭐래요? 갑이 알고 있대. 알고는 있는데 돈이 없대. 그 지붕 수리하는데 견적 뽑았더니 1,000만 원 나온다는데 자기가 돈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임차 목적물 수선 수리 유지 관리질 의무가 있지 않느냐. 차이면 200씩 내 내가 한 달에 빨리 해달라 했더니 돈이 없대. 돈이 얼마 없습니까 했더니 지약 사먹을 돈도 없대. 지금 지약을 못 먹고 있대. 응? 지약 살 돈이 없어갖고요. 그럼 어떻게 해? 임차인이 했죠. 급하니까 물건 버리잖아. 임차인 수선 수리했어요. 수선 수리비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나왔다 칩시다. 자, 이게 필요비야. 필요비는 임대계약 종료 전이라도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어. 즉시라도. 임대차에서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어. 줘요 안 줘요? 안 줘. 이 사이에 건물이 매매가 됐어. 임차인 끼고. 매매돼서 계약기간이 한 6개월 남았는데 병한테 넘어갔어. 그래서 임대가 끝나는 날 얘가 이제 매매가 된 거야. 새로운 이 건물 양수인이야. 임차권 승계받기로 했어. 임대가 끝나는 날 돌려달래요. 이제 나가래요. 내가 쓸 테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보증금은 반환해줘. 빼주는데 나가래요. 나 이걸 못 받았다. 이거 수리비. 나 수리비 상해달라. 라고 얘한테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나 비용 1,000만 원. 임차 목적으로 수리비를 집어넣었는데 아직 못 받았다. 나 수리비 줄 때까지는 유치권이야. 인도 거절한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유치권 행사는 되는 거야. 나 인도는 거절한다. 그러니까 인도 거절할 테니까 비용 1,000만 달러. 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대차에서는 집어넣을 당시에 임대인 갑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갑한테 1,000만 달러 요구하는 거야. 얘가 팔고 떠나는 애가 줘야 안 줘요? 안 주면 얘한테 유치권 행사하면 인도는 거절할 수 있어. 그럼 네가 대의변제 하든가. 그렇지만 어쨌든 임대차에서는 비용상 누구한테 요구한다? 나랑 계약관계 있고 내가 집어넣을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야. 갑. 여기서 말하는 갑이야. 갑한테 요구하는 거야. 병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야. 다만 갑이 안 주니까.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하면서 병한테 인도 거절하는 거야. 그럼 병이 네가 얘를 쪼든가 아니면 대신 갚든가. 상대방이 달라. 임대차에서는 현재 소유자, 돌발 소유자 병이 아니라 집어넣을 땅 소유자 갑한테 요구하는 거고, 점유권에서는 무조건 누구한테? 회복 당시 병에게. 대상이 틀릴 수 있어. 점유권에서 누구한테 비용산 요구한다? 집어넣을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회복 당시 소유자 병에게. 임대차 콕 찍으면 임대차에서는 집어넣을 당시에 임대인 갑한테 요구하는 거야. 안 주면 병한테 유치권 행사하면서 인도는 거절할지언정 병한테 비용산 요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틀려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이 다음에 다 문제 풀면 밝혀집니다. 다 밝혀집니다. 자, 나머지 좀 봐주시고, 그 중요한 질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밑에 이제 그 차이점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비용산적 상대방 문제. 그 있네. 그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265쪽에 그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례 문제를 볼 거예요. 사례 문제를. 자, 그런 다음에 점유 보호 청구권 넘겼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
누군가가 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침해해서 방해를 받으면 점유에 쫓아가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점유권에 기한 결과 제거, 점유권에 기한 예방 청구권을 우리 뭐 한다? 점유 보호 청구 행사한다 불러요. 그런데 이 점유권에 기한 물건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건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은 세 가지죠. 그 목적을 반환, 뭐 결과 예방 청구권인데 어떤 점유자가 이게 있나요? 누가 침해했을 때 모든 점유자.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을 누가 뺏어가면 쫓아가서 도둑놈도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모든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청 행사할 수 있어. 직접 그냥 다 행사할 수 있어. 누가 침해하면. 그런데 누구는 행사할 수 없어요. 점유 보조자. 점원 직원들은 점유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 얘들은 행사할 수 없어. 점원 직원이 쫓아가서 점유권 반환 청구한다. 파출부하지만 쫓아가서 점유 반환 청구한다. 이건 안 돼. 점유보조자는 원래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받아 물건 치면 점원, 직원, 파출부 아주머니, 자 운전기사 이런 점유자들은 점유권을 인정한다, 인정치 않는다. 인정치 않아. 그러니까 누가 점유권자야? 얘한테 지시 내리는 이 지시 내리는 점유주, 점포주인, 집주인, 자금주인. 이 점유주, 이 사람만 점유권 인정하는 거야. 따라서 점유보조자들은 누가 침해했을 때 이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점유보조자들은 물건 청구권에 먼저 상대방이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점유보조자들은요 이거 행사하는 주체가 될 수도 없고 행사 상대방이 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이? 점유주만이 행사하고 점유주만이 상대방이 되는 거야. 에이, 물권자 점원자가 쫓아가서 너 여기 점포의 점원 직원이지? 다 때려부셔. 너 반환해. 걔가 상대방이 아니라니까. 점유주한테 행사해야 돼. 그러니까 점유주만이 물건 청구권 행사는 주체가 될 수 있고 점유주만이 상대방이 되는 거지. 점유보조자는 물건 행사는 주체, 행사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상대방이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법정 볼 거예요. 자, 207조 봐보세요. 거기. 207조. 나머지 여러분들 아시니까. 자, 빈출. 간접 점유. 전 3조의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2번 잘 봐보세요. 간접 점유자가 행사할 점유 반환 청구할 때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간접적 쫓아가서 그 물건을 침탈자에게 직접적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 반환받을 수 없을 때만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잘 보셔야 돼. 간접 점유자도 다 보세요. 갑이 이런 기계의 소유자야. 1억짜리 기계야. 근데 을한테 기계를 임대 줬어. 1년간 빌려주기로 하고 한 달에 사용료는 100만 원씩 주기로 하자. 이 기계 지금 얘가 쓰고 있어. 빌려준 거야. 얘는 기계 임차인이야. 얘는 기계 임대인이야. 언젠가 임대 계약만 끝나면 돌려받을 임대인이야. 현재 이 빌려준 임차하는 목적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은 이 기계, 이 물건의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언젠가 계약만 끝나면 돌려받을 임대인도 이 기계에 뭐가 있다? 간접 점유권이 있다. 기억나시죠?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세입자는 직접 점유자, 집주인은 그 집을 쓰지 않아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근데 3자 병이라는 애가 강제로 침탈, 이 기계를 뺏어갔어요. 침탈. 강제로 뺏어가서 지가 쓰고 있어. 지가. 그러면 임차인이 임차목에 침탈당하면 임차인 쫓아가서 얘한테 점유권에 기인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임차인도 점유하고 있잖아. 돌려줘.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얘가 행사를 안 해. 그러면 얘가 쫓아가서 야 침탈자 나 간접 점유자야. 너 점을 반환해.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둘 다 있어. 둘 다. 그런데 간접 행사할 때는 간접도 점유 행사할 수 있어. 행사할 때 누구한테 반환하라? 너 을한테 반환해. 이렇게 청구하는 거야. 자기한테 반환하라가 아니야. 너 빨리 을한테 빨리 돌려줘.
간접 점유자가 침탈자에게 절 반환 청구할 때는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을 청구하는 거야. 얘한테. 근데 얘가 반환 불능이야. 반환 불능. 수령 불능이야. 어디 도망가서 나타나지도 않아. 수령 불가능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자기에게 반환을 하라. 어쨌든 간접도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 행사할 때 누구한테 반환을 하라? 직접한테 반환을 청구하는 거고 직접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 불능일 때는 그때는 예외적 자기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 하나 봐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208조 참 말도 어려워.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의 관계. 자, 빈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 법조문이야. 점유권에 관한 소송과 본권의 소송은 서로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 보세요. 이 시계에 내가 홍콩가 사온 시계야. 홍콩에서 내가 사온 명품 시계야. 내가 차고 다니고 있어. 그럼 난 이 시계에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어. 또 뭐 있어? 점유권도 있어. 둘 다 있어. 둘 다 있는데 친한 친구가 그래요. 내 자랑했어. 번쩍번쩍한 시계를. 금딱지야. 야, 이게 면세 돼갖고 면세 기간에 가서 내가 원래는 내 롯데백화점 가봤더니 5천만 원인데 그때 면세 돼갖고 3,500에 나오는 사온 시계야. 어? 자랑했어. 그 친구가 뭐래? 친한 친구가 한 번만 차보면 손목이 끊어져도 소원이 없겠네. 차봐. 한 달만 차봐. 내가 풀러줬어 내가. 한 달 뒤에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 응? 몇 번 말해도 금방 줄게. 6개월 전에 안 돌려줘. 이제 연락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소유권도 있었고 점유권도 있었어. 둘 다 있었잖아. 뭐 행사해서 반환 청구해야 돼? 둘 다 있을 때는 아무나 행사할 수 있어. 나 소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데 누가 침해하면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도 되고 점유권에 반환 청구도 되고 둘 다 행사할 수 있어. 서로 영향 미치지 않아. 둘 다 병존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둘 다 있을 때 아무나 행사라고? 에이, 점유권에 기난 말로 안 되니까 점유권에 기난 반환 청구 소송 제기했어요. 판사님, 제가 점유자인데요. 제 시계 가져가서 안 줍니다. 반환한 판결 구합니다. 판사가 돌려주래요? 기각한대요. 기각당했어, 내가. 왜? 침탈이 아니잖아. 점유권에 기난, 저 반환 청구는 강제로 뺏어간 것만 행사해야 되지. 내가 내 손으로 풀러준 것은 침탈이 아니잖아. 기각당했어. 그럼 다시 소유권에 반환 청구 다시 재개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은 침탈이건 사기건 횡령이건 관계없잖아. 다 행사할 수 있잖아. 내가 처음부터 잘못 선택한 거야. 둘 다 있는데 하나 행사해서 패소하면 또 다른 하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각각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야. 하나가 패소하면 또 하나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첫 번째부터 선택을 잘못한 거야. 둘 다 했을 때는 점유권에 반환 청구도 되고 본권, 소유권 반환 청구도 되고 하나 행사도 패소하면 또 다른 하나 제기할 수 있고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그 정도만 보면 돼요. 나머지 읽어주시고 이 요약정리집은 제가 이제 손댄 부분은 한자만 빼놓고 읽으셔야 돼. 반복하셔야 돼. 다 지문들이랑. 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소유권 들어갈게요. 점유권은 한 문제 치고는 또 볼 게 많았고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어려워요. 우리한테 어려운 파트야. 소유권 파트는 참 범위도 넓고 어려워. 그런데 공부할 것도 많아. 여기는 소유권은요. 법조문도 많고 취득시효도 어렵고 공유도 어렵고 부합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어려운 게 참 많아. 그런데 문제는 4년 연속 28회, 29회, 30회, 31회 4년 연속 두 문제 나왔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냐. 아니 많이나 나오던가 많이나. 예전에 안 그래. 소유권 문제 예전에 3문제 만약 4문제까지 나왔어. 근데 지금 4년 연속 2문제씩 나왔어. 두 문제를 봐야 돼. 그러면 우리 중요한 민법 특징이 뭐냐. 공부할량이 많고 공부할 논점이 많다. 더 많이 내고 대리 더 많이 내고 무효취소는 대리 파트 절반도 안 돼. 덜 내고가 아니야. 똑같이 내. 그 소유권도 2문제야. 2문제인데 어디가 탑픽이에요. 고정이 있어. 고정 손님. 고정 두 문제인데 하나 고정 4년 연속. 어디? 공동소유에서 특히 공동소유. 공동소유에서 특히나 공유 문제 하나 결정. 한 번도 안 빠졌어. 한 번도. 이 공유 문제가. 응? 한 문제 결정. 그러면 정말
올해도 가면 이 문제는 꼭 나와요? 출전이 들어와서 이 문제 꼭 내요? 꼭 내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민법은 한 번 논점이 되면 계속 나오고 아무리 중요한 부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몇 년간 계속 안 나와요. 그게 뭘까요? 민법 선생들은 어디 나올지 다 예상할 수 있어. 어떤 선생이 예상하면 40문제에 37문제 다 맞춰. 근데 나중에 시험 끝나면 어느 선생은 다 맞췄대. 그 선생이 나오는데 다 나왔대. 바보. 어떤 선생은 뭐 그렇게 안 가르친 줄 알아? 왜 다 똑같아? 이유가 뭘까? 학계로는 달라. 학계로는요, 이렇게 좀, 뭐랄까, 누가 출제에 들어가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많이 바뀌기도 해. 민법은 안 바뀌어.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학계론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부동학과가 많지 않거든. 대한민국에 노스쿨하고 법대 없는 데가 없어요. 교수가 많아. 그런데 내가 서울에 있는 노스쿨 뭐 정교수야. 교수가 많아. 뭐 부교수 조금 많아. 굉장히 법대는 뭐 노스쿨이나 법대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정교수들이 출제위원 요번에 32회 중개사 그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셨는데 출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민법은요, 상위 레벨 시험이 많은 거야. 그 사람들은 제 몇 회 노스쿨 변호사 고시 시험 출제위원. 이거 경력될 수 있어. 내가 채점한 거니까. 이 민법 보는 시험 중에 그 법대 교수 생각할 때는요, 이 공중의 시험이 제일 하바리 시험이야.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 위에 많잖아. 변리사 시험, 무슨 뭐 하다못해 법무사 시험, 무슨 감정평가사 뭐 많잖아. 그런데 출제위원 그러면 양력에다가 제 몇 회 뭐 사법고시 출제위원, 제 몇 회 변호사고시 출제위원 이거 쓰는데 제 32회 중개 출제위원 그거 안 쓴다고. 첫째, 두 번째는요. 뭐가 불편해요? 이게 출제위원 되면 보름간 못 나와요. 그러면 선정한 다음에 우리 시험 끝나는 날 나와. 부산에 연수원이 있어요. 부산 연수원에서 이 출제한 사람들은 핸드폰 반납. 외부로 연락하면 안 되죠. 핸드폰에다 촥 동영상 찍어갖고 다 보내주면 어떻게 해? 촥 찍어 보내주면. 핸드폰 반납. 보름간 못 나와. 보름간 그때부터 시험지가 인쇄되고 이제 배포하는 거야. 아니, 교수들이 미쳤다. 보름간 거기 들어가 있어. 외부 연락도 안 되고. 내긴 내야 되잖아. 근데 누가 내요? 그러니까 조교수급들. 야, 김 부교수, 조교수 한번 내. 그러면 밀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10월 30일 시험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험이 10월 30일이잖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전에 안 그래서 그전에는 10월 뭐 둘째 주도 보고도 하고 9월 말에 보기도 했어. 근데 무조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야. 이유는. 그래서 대학교 중간고사 끝나야지 이 교수들이 합수를 들어올 수 있잖아. 다 중간고사 처리가 그때가. 그래서 대학교 중간고사 때문에 밀린 거야, 뒤로. 그러면 민법 시험은요, 평생에 한 번 들어와. 평생 민법 출제에 한 번 들어온다고요. 학계론은요, 몇 년마다 들어와. 몇 명 안 되니까. 또 대한민국에서 학계론 시험 보는 거는 감정평가사랑 중개사밖에 없어요. 시험 본부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요, 국가고시는 2개밖에 없어. 근데 학계론 선생이야. 한번 들어가서 내고 싶어. 그렇잖아요. 학계론 시험 보는 데가 없잖아. 민법은요, 다 봐. 안 보는 데가 없어, 민법은. 그러니까 학계론 교수들은 들어오려고 그래. 내가 들어가서 이번에 내 이론 도표 하나 그려놓을 거다, 내가. 내 책에만 있는 거. 학계론은 범위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안정권이가 들어갔니, 건대 조주현이가 들어갔니, 한성대학교 안정권이 들어갔니, 무슨 대학? 경기대학교 누가 들어갔니? 이게 따라서 약간 달라. 민법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중개사 공부를 가르쳐 봤습니까? 대학교 교수들이. 조교수건, 부교수건. 중에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출제 경향과 수준을 알 수가 없잖아. 3년치 기출문제를 줘요. 반드시 이거 참조하셔서 이대로 내셔야 됩니다. 딱 갖다 놓고요. 똑같이 내. 내는 거구나. 여기 2문제 내는 거구나. 그럼 2문제. 여기서 3문제 내는 거야. 3문제. 이 문제 내는 거구나. 네. 뭐만 달라져? 밑에 지문만 달라져. 그래서 40문제, 36문제는 고정이야. 그래 똑같은 거야, 하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낼 수가 없죠. 자기 맘대로 냈다 큰일 나지. 이 몇 명 붙을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3년씩 기출문제 반드시 이걸 참조하셔서 출제 비중과 상중하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슷한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데네. 똑같은데. 여기는 올해 또 나와. 내는 거구나, 반드시. 반드시. 지금 6년 연속 나오고 있잖아. 7년 연속. 여기. 나머지 한 문제가 어디야? 2문제면요. 이게 상린관계 아니면 취득시효야.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고 가냐면요. 취득시효 가장 어려워 공부하려면 많지만 고정선님이 아니라는 거야. 얘가 나오면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오면 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가장 공부량이 많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는 얘기는 아니야. 시험 출제할 때. 요즘은 그래. 취득시효는 경년마다 나와요. 해마다 고정선님은 아니야. 자, 두 군데인데 상인관계 볼까요? 그래서 가르칠 때 다 그걸 고려해서 시간을 배분해서 가르치는 거야. 자, 보시죠. 상인관계 어렵죠. 상인관 나오면 거저 맞는 거죠. 취득시효 나오면 뭐 알아도 틀릴 수 있어. 어려우면. 그렇죠. 상인관 맞춰야죠. 자, 먼저 경계가 난 거. 268쪽에 3번 동그라미. 경계표 다음에 설치권. 잘 봐보세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사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담 설치 비용을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지만 측량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어떻게? 면적비용으로. 그러니까 이웃끼리 경계표 설치 비용은 이웃끼리 장마대 담이 무너졌어. 담이 무너졌어요. 장마철에 논둑이 터졌어. 그러니까 논둑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경계야. 담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부담하라? 이웃에서 반씩 절반씩 반씩 부담하라. 이웃이 쌈 났어. 야, 측량해보자. 어디가 네 땅, 내 땅인지 빨간 깃발 꽂아보자. 그걸 무슨 측량이라 불러? 경계 보건 측량. 빨간 거 꽂아보자. 어디까지인지. 경계 보건 측량. 이 측량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라고요? 이때는 측량 비용은 반씩이 아니라 면적 비율로. 이 뻔한 거. 25회 때 이 뻔한 게 나왔는데 책상 또 뒤집어 갖고 난리 났어. 응? 시험장만 가면 바꿨어요. 사람 정신이 없어.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로. 경계표 설치 비용은 반씩. 살짝 바꿔놨어. 측량 비용은 평등하게. 경계 설치 비용은 면적 비율로. 이거 살짝 바꾼 거야.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네, 글씨가. 여기 잘 속여.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흑으면 안 돼.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로. 설치 비용은 절반씩. 그렇지만 더 중요한 얘기 뭐예요? 이게 부담하지만 이웃끼리 237조에 다른 관습이 있다면 관습이 우선하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서 뭐하다? 부담해라. 관습이 없을 때만 이렇게 부담하는 거예요. 관습에 따라서 부담하는 거고. 네 번째 4번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이웃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논둑, 밭둑은 이웃 상인자 공유로 추정한다. 공유로 추정하지만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하지만 뭐 할 수 없다? 공유로 추정하지만 원래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게 공유잖아. 이웃별 담벼락, 논둑, 밭둑은 공유로 추정하지만 그렇지만 뭐 할 수 없다?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 청구할 수 없어요. 담벼락 쪼개 절반으로. 원래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공유잖아. 근데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하지만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또 하나 우리가 상인관계에서 말하는 경계. 이 경계 뭐가 경계냐? 경계라는 것은 민법에서 배우는 상인관계. 이 상인관계는 경계란 지적도 임의에 등록된 도면상에 이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민법 상인관계 시간에 배우는 경계는 이웃끼리 경계는 연대 배우시던 공시법 배울 때 지적, 측량, 수로에 관한 법률 배울 때 지적 대비 등록 선, 이 도면상의 경계를 경계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대 공시법 배울 때 경계 그러면 눈에 보면 논둑, 밭둑, 담벼락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 대비 등록된 선, 도면상의 경계를 경계라 부르는 거야. 공시법에서는. 근데 민법 상인에서 말하는 경계는 이게 경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상의 경계를 우리가 경계라 부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적지면 등록 선이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가 이웃끼리 경계될 수 있어 없어요? 바윗돌 하나가 경계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건물의 일부가 이웃끼리 경계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우리 아버지께서 성묘 가셔서 늘 하는 얘기가 저 큰 소나무 보이지? 소나무부터 오른쪽 우리 땅이고 왼쪽은 우리 땅이 아니야. 그럼 그 나무가 경계가 되는 거야. 또 때에 따라서 이 구도시인데 아주 낡은 건물들이야. 이렇게 여기 건물 짓고 살고 있어. 근데 갑과 을은 땅의 경계를 항상
여기를 알고 있어. 외벽. 여기까지 갑의 땅이고 여기 을의 땅인 줄 알고. 그럼 이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건물의 일부도 경계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뭐 5번 동그라미 읽어주시고 6번 5번은 왜 무시해?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게 내는 인간이 한심한 인간이야. 왜? 5번 질문은 언제 중요한 거야? 인접지에서 나 이거 왜 냈는지 몰라. 경계에서 응? 자, 이거 경계선상이야. 자, 나무가 한 그루 있어. 여기 갑의 땅이야. 을의 땅이야. 나무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어. 경계를.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나무가지를 우리가 수지라 불러. 수지. 경계를 넘었으면 을이 갑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 넘는 나무가지를 제거시켜달라. 일단 제거를 청구해야 돼요. 잘라달라. 청구했는데도 제거를 안 해. 청구하고 제거 안 한다면 그때 가서 임의로 잘라버릴 수 있어. 근데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어. 나무 뿌리 뭐라 불러요? 목구이라 불러. 나무 뿌리가 남의 땅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이때는 제거를 청구할 필요 없어. 청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즉시로 그냥 내가 임의로 청구할 필요 없이 즉시로 임의로 그냥 제거하면 돼. 이거를 한 문제 내야겠어요? 내지 말아야겠어요? 내지 말아야겠어요. 민법을 제정하든 58년도에는 이게 중요한 얘기였다, 안 중요한 얘기였다? 중요한 얘기였다. 58년도, 60년대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농사 짓는 민족이야. 농경지에서 밭두개, 논두개, 밤나무가 줄비해, 감나무가 줄비해. 아, 그늘져도 농사가 안 돼, 이쪽이. 나무까지 잘라라. 큰 나무 밑에는 경작이 안 돼. 나무뿌리 자른다. 이게 문제되지만, 현대사 이웃끼리 이것 때문에 싸움 나고 막 소송 벌어졌어. 막 나무가 잘라라 막. 정원수가 우리 집을 넘어왔어. 그런 판결 안 나오고 60년 됐어. 60년. 이걸 왜 내고 지랄이야 아주 그냥 이거를. 농사진 땅에 죽냐지 이게 60년대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나무가 자르는 것에 소송 벌어집니까? 어쨌든 뿌리는 청구할 필요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나무까지는 일단 청구한 다음에 제거하고 우리 법조문에 또 그것도 나와 있어. 제거한 다음에 이 제거한 거 이거 나무까지 제거시켰어. 잘랐어요. 이 제거한 것은 갑이 달래. 내 나무니까 달라. 무슨 소리야. 제거시킨 내가 가져야지. 자, 제거시킨 이 나무까지 나무 뿌리는 갑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을이 갖는 거예요. 그게 법조문 2항이야. 뭐 하던 시절? 뗄까 마던 시절. 떼야 될 거 아니야. 나무까지 떼야 될 거 아니야. 별게 다 나와 있어. 시대가 바뀐 거야. 2020년에 이걸 묻는 애가 제정신이 아니지. 그래서 민법학자도 이걸 막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에 적용되는 걸 물어야 되는데 그냥 법조만 있으면 물어봐. 법조만 있으면. 어쨌든 자 6번은 중요한 얘기죠. 6번은 별표. 경계선 부근에 공작물 설치하는 상징각. 이건 중요해요. 자, 기업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그럼 관습이 있으면요.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다면 경계로부터 얼마를 떼어줘라? 반 미터 떼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건물 짓는데 반 미터를 띄지 않았어. 50cm 떼어야 되는데 3cm밖에 안 떼었어. 반 미터를 띄지 않았다고 거리자고 위반했다면 위반한 부분에 철거를 제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때려보셔. 50cm 떼어줘. 철 요구할 수 있어. 그런데 거리자고 위반했더라도 이미 그 2항이죠. 니은번에 그 빈출. 그러나 건물 착공을 얼마가 지났거나 1년이 지났거나 또는 침해했다. 50cm 안 뗐더라도 이미 건물이 준공됐어요. 1년 지났다 준공됐다면 그때는 뭐만 요구하라? 손해배상만 청구해야지. 최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걸 왜 자꾸 내냐면 이게 242조인데 이건 살아있는 조문이야. 사실상 때 써야 돼요. 거리자로 위반했더라도 이미 공사 착공 1년이 지났거나 이미 공사 완성된 때는 거리자 위반했더라도 손해배상만을 물어야지 위반한 부분에 철거 요구할 수는 없다. 요거 살아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봐주시면 돼.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 269쪽이에요. 7번에 별표 3개. 또 나이만큼이네. 여기 나올 거예요. 올해 나이만큼. 자, 칠판 쓸 것도 없어.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뭐 거기 정리해 놓은 거 그냥 가면서 보자고요. 자, 길이 없을 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적인 도로 사이에 참 이 공로란 말도 참 애매한 용어야.
이 공로가 뭘까? 내 생각에 도로 등록 원부 같은 거 있죠. 이 도로 등록 원부에 도로 등록된 토지 또는 이 등일 떼어보면 대장을 떼어보면 대장에 지목이 도로용지가 돼 있거나 또는 뭐 도로 등록 원부에 도로 등록된 토지 이런 게 공적인 도로가 아닌가. 그냥 길이 없다 남의 땅 길 쓰면 맹지는 없는 거지. 공사에 길이 없을 때는 남의 토지로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통행권 얘기인데 길 내는 문제. 요게 219조, 220조인데 통행권 얘기는 상인관계 규정이지만 이것은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요. 우리 상인관계 규정은 물권법 규정이지만 임의 규정이 많아. 임의 규정이 많으니까 관습이 있다면 관습에 따르라는 거지. 강행 규정은 관습을 배제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임의 규정인데 길 문제만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 아니다. 이때 길이 없어서 남의 땅 길을 쓰는 사람 이런 애들을 뭐라 불러? 이런 애들을 남의 땅 길 내는 사람 이런 애들을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통행권자. 통행권자라 불러요. 통행권자. 이런 애들은 뭐라 불러? 이런 애들을 자기 땅 길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애들을 통행지 소유자 이 부르는 거죠. 통행권자, 통행소유자. 그런데 통행권자는 길이 없을 때 토지 소유자만이 남의 땅 길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A 토지의 지상권자, 토지 전세권자, 때에 따라서 토지 임차인 이런 사람들도 길이 없다면 남의 땅으로 길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얘들도. 왜? 상린관계는 이용관계 조절이지 소유권 조절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와 소유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접해 있다면 소유자 아닌 자들도 길 문제, 물 문제, 경계가 다 적용받는 거야. 통행권이 있다 얘들도. 그렇지만 아무리 길이 없지만 통행권 없는 사람 누구예요? A 토지에 일단 불법 점유자. 불법 점유자 길이 없다, 길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A 토지에 누구는 통행권이 없어요? 누구는? 명신탁자. 자 여기서 보자고요. 얘들은 길을 낼 수가 없고 통행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 명신탁, 땅을 명신탁이에요. 명신탁자, 명수탁자건 저 명신탁자, 명수탁자건 저희 법학에서는 우리 민법에서 명신탁한 사람을 뭐로 취급해요? 명신탁자를 뭐로 취급해요? 범죄자 취급해. 범죄자. 명신탁자 걸려버리면요. 행정처벌은 명신탁한 부동산 목적물 가격의 30% 이내에서 시장 구속청량부터 과징금 내지는 이행 강제금을 얻어맞아. 그리고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때려. 양벌 비정이야. 행정처벌도 받고 형사처벌도. 형사처벌 받는 얘기는요. 범죄를 보는 거 범죄. 그렇기 때문에 민법 문제 풀 때 뭐 명신탁이 어쩌고저쩌고 이 말만 나오면 명신탁자들은 길이 없어도 통행권, 뭐 상린관계, 뭐 이런 거, 뭐 통행권 이런 거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어요. 또 명신탁자들은 뭐 법정시상권, 뭐 이런 거 인정할까요? 법정 인정 안 할까요? 뭐 잘했다 인정해. 인정 안 해. 명신탁자들은요, 유치권 같은 거, 이런 거 행사할 수 있을까요? 행사할 수 없을까요? 뭐 잘했다고 행사해. 그냥 없다 생각하면 돼. 우리가 배우는 것도 명신탁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신탁자들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배운 지식이. 이런 얘기 인정 안 해. 또 명신탁자들은요, 누가 침해해서 명신탁자가 침해자에게 쫓아가서 다이렉트로 직접 물과청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모자랐다 행사해. 모자랐다고. 명신탁자는 직접 안 돼요. 명신탁자도 누가 그 토지를 침해하면 수탁자, 명의자 수탁자의 애를 대의해서 행사해야지. 직접도 안 돼. 어쨌든 여러분들 문장 중에 문제 푸는데 명신탁 어쩌고 나오면 없어. 그냥 없다. 응? 취득시효도 없어. 취득시효도 없어요. 취득시효도 안 돼. 안 돼. 그건 다 없다고 보면 돼. 이게 중요한 논점들이잖아. 취득시효, 유치권, 법정시상권.
수탁자건 신탁자건 이 말만 나오면 취득시효 20년 지나도 안 된다. 유치권 없어. 돈 안 갚아 유치권 없어. 법정이상권 정 못해. 응? 통행권 없어. 길 문제 없어. 다 없다. 이렇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들이 명신탁자, 명수탁자 나오고 이 말만 나오면 이건 거의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 이런 거. 20년 전에 취득시효도 안 돼.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그러면 맞추기 쉬워요. 자, 그런데 길을 낼 수 있는데 만일 기존에 통로가 있다면 길이 없는 게 아니야. 기존에 통로가 있다. 자,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길 낼 수 있어 없어요? 자, 기존의 통로가 효용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는 남의 땅에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길에 통로가 있는 것이 통로를 사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길이 있더라도 남의 토지로 길 낼 수 있다, 길 낼 수 없다. 길 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통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남의 통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길 낼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또 길을 낼 때 길을 내는 거는요. 첫째, 거기 있는 얘기인데 그냥 여기 써보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요. 자, 두 번째 보면 마땅히. 자, 두 번째 길을 낼 때 첫째, 필요하다면 장애물, 통에 방해된다면 여기 담장이 싸져 있는데 이 담을 때려 부시지 않고는 도저히 통로를 낼 수가 없어. 자동차가 못 들어가. 필요하다면 이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제거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남의 땅에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도로도 포장할 수 있고 돌계단 설치할 수 있고 아스팔트 포장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모든 비용이요. 이거 통하는데 관리 비용이 나와. 이렇게 장마 때 무너지기도 하고, 파이기도 하고. 이런 비용 부담은, 여러 가지 이 관리비나 이 도로의 비용 부담은 누가 부는 거야, 누가? 통행권자가 돼야지, 당연히. 통행권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지만, 길이 없어 길을 냈더라도, A가 길이 없어 길을 냈더라도, 점유를 수반치는 못한다. 가끔 쓴다는 거지 360을 깔고 앉을 권리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얘가 만약에 통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통로 쓰지 않을 때는 여기서 고추도 놀고 벼도 놀고 다 지가 써. 점유해서 사용해요.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너 통행할 때만 써. 그랬더니 지가 도로 포장해놓고 거기다가 내 땅이잖아. A가 와서 맨날 고추도 놀고 벼도 놀고 이런 행위를 하면 의무반이야. 그럼 통행권 수물 청구할 수 있어. 너 가끔 통로만 쓰라는 거지. 3명씩 점유할 권리는 없어. 만약 점유를 해버리면 의무반이야. 통행권 수물 청구할 수 있어요. 저기 수반한 물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형 판례가 가장 최근의 판례예요. 이렇기 때문에 길 문제에서 좋다. 법이 그렇다니까. 네가 길이 없다 남의 땅 길 내는 거 인정한다. 법이 그렇다. 강인정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자. 길 내는 거 허용하는데 B가 A랑 협의했어. 통행 횟수를 좀 제한하자. 예를 들면 밤 7시에는 통행하지 않는다라든가 통행 횟수를 제한하자. 또 통행 시간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제한하자. 이런 제한을 하면 이런 제한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길은 내지만 예를 들면 길을 내지만 저 7시에는 통행하지 않는다. 또는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서 11월부터 3월까지는 통행하지 않기로 하자. 이런 방법이라든가 횟수 같은 거를 제한할 수 있겠느냐. 방법이야. 통행하는 방법이라든가 횟수를 제한했어. 이렇게. 이런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는 거야. 그래서 협의하에 쌍방 협의하에 통행 방법이라든가 협의하에 횟수 같은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특약은 유효하다. 판례가. 교과서에서 안 봤어요. 유효하다. 없어 교과서에. 네 번째.
통행권은 고정된 개념이다,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여기 냈다가도 다시 필요하다면 이 원상 보고 시켜주고 옮길 수 있다, 없다? 옮길 수 있다. 옮길 수도 있는 거야. 옮기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면 옮길 수도 있는 거지. 고정된 개념은 아니다.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길을 낼 때 넓이, 폭, 또 뭐 이런 것들은 이것은 2m를 낼 것이냐 3m를 도를 낼 것이냐는 건축법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여 그럼 맞아요, 틀려요? 길을 낼 때 2m를 낼 것이냐 도로를 남의 땅에 3m짜리 도로를 낼 것이냐는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여 맞아, 틀려요? 틀려요. 건축법 규정 적용하면 여러분 건축법 배울 때 대지가 뭐 6,6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몇 미터 도로를 접해야지만 건축허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 그거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장래 이용상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결정하라?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결정하라. 기억나시죠? 또 길 내면 유상통행이 원칙이다, 무상통행이 원칙이다. 대원칙은요, 유상통행. 통행료는 협의해서 결정해라. 유상통행이 원칙이야. 그런데 유상통행권자, 그래 길 냈지만 판사가 한 달에 500씩, 1년에 100만씩 내라 결정해줬어. 그런데 유상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출입한 자들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그렇죠? 한마탄 받으면 나머지 다 무상이다. 또 유상통행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내 땅에 길을 냈지만 오랫동안 길값 안 받았어. 무상이던 것을 한 20년 만에 와서 야 길값 내. 오래된 무상이던 것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유상을 요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무상이던 것을 다시 유상을 요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신치게 반해. 오랫동안 우리 시골 땅인데 우리 옆집이 우리 땅 통해서 맨날 통로 잘 쓴 지 30년도 더 됐어. 옛날 길값 받은 지 한 번도 없어. 땅값 많이 올랐었지. 그냥 평당 막 몇백씩 하는 땅인데 그 땅 들어가게 한 20평대. 길값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길값은. 오래된 무상이던 것을 이제 와서 유상 요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치게 반해. 또 유상통행 원칙이지만 공용에 제공되는 것은 개인이 쓰는 게 아니야. 우리 땅에 들어갔는데 뭐 옆집이 쓰고 뭐 뒷집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야. 근데 우리 땅에 왜 들어갔어? 사실은 도로공사할 때 그 지자체 측량을 정확히 해서 우리 땅을 보상해 줬어야 되는데 측량했더니 도로에 우리 땅에 3평이 들어간 거야, 3평이. 근데 어쨌든 통행권은 인정되지만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자체에서 줘야 될 거 아니야, 3평. 공용에 제공되는 것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그거. 그건 뭐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쓰는 거야. 동네 사람 다 지나다니고 그냥 면 사람 다 지나다녀. 버스 다니고 막 트럭 다니는 길이야. 거기 내 땅에 들어갔어. 공용에 제공되는 것은 무상이라는 거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판례의 태도야. 무슨 논리가 아니야. 이렇게 좀 봐주셔야죠. 하지만 무상통행 예배까지 다 여러분들 보셔야 돼. 한 절 안 빼놓고 여기는 어디까지? 270페이지까지 한 절 안 빼놓고 나이만큼 반복. 중간에 다 드렸지만 왜? 만날 거니까 통행권 문제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는 취득, 시효, 공유, 용의물권까지 다 마치겠죠, 당연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